플레이용 노광기 개발사업단 단장 등 많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역임해 주셨고요. 그 공로로 반도체 산업발전 공로상 및 대통령상을 2015년에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가연구협의체 극자회선 노광기술 산업협력센터 센터장, 그리고 BK21 나노 컨버전스 리더 교육 연구단 단장,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특별위원회 기술실무 정책제도위원, 그리고 공학 한림은 정회원이시고 또한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의 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안진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조임찬 교수님으로부터 그 소개를 받은 한양대학교 안진호 교수입니다. 지금 막 물어보니까 저는 수업할 때 무조건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하는데 여하튼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그 리스폰스가 없어도 여기 그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같이 배워보고 생각해 볼 그런 내용으로는 뭐 메인에는 EUV 리소그래피라는 신기술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학도가 자기의 분야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제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남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짜고짜 뭐 어려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증 날까봐 뭐 아주 쉬운 이야기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19세기 1800년대 말이죠. 19세기 말에는 그 주요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신고 돈 좀 있으신 분은 이제 말 타고 다니시고 가마 타고 다니시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이제 뉴욕 시내인데요. 이미 19세기 말에는 뉴욕 시내에 10만 마리의 말이 있고 그 말과 마차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체증이 1800년대 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통체증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무실에서 다 나오고 집으로 이제 퇴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기사들이 이제 대기를 했겠죠 말들과. 근데 부산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뉴욕 시내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마리 말은 매일 250만 파운드 113만 킬로그램이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말이 한 마리에 11kg씩 응가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배설물을 배출해서 이게 큰 그 위생 그 관리 면에서 큰 사회 문제로 돼 있어서 1893년도 3월 17일 날 이 신문 기사에 났었던 이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동 대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돈 벌면 좀 사보고 싶다 한 그런 차가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를 만든 사람이 칼 벤츠라는 사람인데 188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이죠. 초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똥을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근을 하더라도 아무런 그런 위생상의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말똥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친환경 고효율 이동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게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가 좀 관심을 받고 있죠. 전기 자동차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찾아봤더니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62년 더 일찍 발명이 됐더라고요. 1824년도에 헝가리의 아니오스 예들릭이라는 사람인데 전기 자동차를 발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도대체 이게 그냥 끌고 다니는 수레인지 사람을 타라고 하는 건지 사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냥 엔지니어 그러니까 뭐랄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엔지니어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엔지니어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엔지니어는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무명의 기를 만들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라고 보는데 그 엔지니어로서는 자격이 이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1913년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명왕 에디슨으로 유명하죠. 에디슨. 그런데 또 이면을 따져보면 에디슨은 그 자기의 고용인을 그 쥐어짜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에디슨이 니켈 FE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게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짧은 충전 시간을 이용해서 1913년도에 에디슨이 전기 자동차를 상업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자동차의 사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개발했던 니켈 FE 배터리가 가격도 비싸고 지금도 사실 배터리 문제이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춥게 되면 배터리의 효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중화되는 데는 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0년도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또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미국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포드사에서 그 가격을 아주 인하를 하면서 에디슨 전기 자동차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한 1913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인가요? 100년? 110년 동안 이 전기 자동차라는 기술이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 자동차가 지금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거의 뭐 1130, 130, 100, 아까 62년 빠르다 했으니까 거의 190년 전에 처음 발명이 됐던 이런 게 다시 지금 리바이벌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드 자동차 1913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실은 이건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게 그냥 팔 거 아니면 물건을 싣고 다니는 이런 의미만 가졌던 게 아니라 이 도시의 구조, 우리 인구의 구조도 사실 변혁을 시켜줬어요. 왜냐면 예전에 말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사람끼리만 뭐를 할 수 있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큰 어느 정도 매스를 갖는 그런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자동차로 힘을 갖게 된 미국, 뭐 독일, 뭐 이런 주요 강대국들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지배력이 지금까지도 지금 유효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개발이 됐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위기에 닥치게 됐죠. 배출가스로 뭐 미세먼지가 나온다, 자연재해 원인이다, 기후변화가 온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정체, 그리고 주차난,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있는 14억 대 자동차 중에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대부분 순간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의 기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내연기관 자동차 이렇게 폐해가 심하니 내연기관을 안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14억 대 자동차 중에 5%만 운행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스토리냐?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은 완벽합니다. 자, 여기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를 우리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연결성,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쉐어링, 차량 공유,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그런 공해 문제, 그리고 주차난,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사실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기술을 가능케 하는 핵심은 반도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3% 4% 주가 빠졌습니다. 그럼 뭐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내년도에 이 뭐 PC 시장이 안 좋고, 그거는 사실 기자가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PC 시장은 이미 반도체의 산업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파라메타로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부임한 그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반도체가 인프라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2021년 1분기, 사실 올해 초 3개월 동안 이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 생산 차질을 일으킨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봤더니 약 10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68조 원 정도를 자동차 팔 거를 반도체 부품이라는 게 없어서 못 팔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그 이제 뭐 최종 프로덕트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부품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인프라라고 표현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지적이 딱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한 교수님은 새 차를 사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국산차에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들이 지금 다 들어있죠. 뭐 레벨 2, 레벨 3 근처까지 와 있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티드 서비스, 즉 자동차와 자동차를 연결하고 자동차와 교통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하는 시연을 보이는 것처럼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그 시내 주행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하고 걔가 알아서 따라가는 이런 완벽한 자율주행도 곧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한 600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한 번도 개입 없이 주행을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반도체 부품,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센서들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1초에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그런 빅데이터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얼마만큼 반도체가 들어가길래 이 차를 못 만든다고 얘기하냐?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뉴스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차량의 경우,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차량의 경우도 약 200개, 하다못해 그 운전석의 시트를 전동으로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 뭐 시동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가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의 경우는 약 5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자율주행차에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 신문 지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용 반도체를 해서 뭐 인피니언, 네덜란드 NXP, 일본 르네사스 뭐 이런 것들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냥 자동차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이엔드의 반도체 프로덕트는 다 자동차에 모인다, 이렇게 모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PC가 뭐 업황이 안 좋아서 뭐 반도체 산업이 뭐 주가가 내려간다, 뭐 보시면 그게 다 별로 신빙성이 안 가는 게, PC 시장은 지금 보시면 연평균 마이너스 1% 성장세입니다. 태블릿 플러스 3%, 그죠? 스마트폰 그나마 6%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플러스 10%, 이 연평균 10% 이상,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로닉스라 해서 여러분 아마 IoT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자동화시키면서 그 기계들이 다 IoT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립을 하다가 얘가 비전으로 내가 써야 될 그런 부품이 점점 떨어져 간다 하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딜리버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에 있었던 PC나 뭐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디바이스를 커넥션 해주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하는 것에 의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기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공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반도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 반도체라는 그런 기술은 모든 기술이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반도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사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데 그 자율주행을 하고 뭐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할 수 없으면 그런 데이터는 다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노트북을 한 1년 반, 오래 쓰면 2년, 우리 배 교수님은 노트북 얼마나 오래 쓰세요? 오래 쓰는 편이에요. 오래 쓰고 3, 3, 4년? 좀 신세대라 그러시는데 우리 전서구 교수님은 몇 년 쓰십니까? 한 1년? 태블릿이랑 뭐 푸시랑 지금 한 서너 개 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버리지라면 2년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2년 좀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좀 아끼시는 그런 스피릿을 가신 귀찮아서 그러시죠. 근데 보면 저도 이제 메모리가 이제 차서 이제 바꾸긴 하는데 그 노트북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99%는 다시 보지 않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44제타바이트라 10의 21승인데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막대 그래프를 드렸는데 2020년도에 44제타바이트라는데 한 거기부터 5년이 지나면 또 그 양이 한 4배 정도 이제 늘어납니다. 저 중에는 그 유효한 데이터도 있지만 대부분 쓰레기 같은 그런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또 처리하는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제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믿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라는 그 기술의 그런 히스토리를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트랜지스터는 그 스위치입니다. 가장 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전기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마 여기 계시는 힘찬 교수님은 못 보셨을 진공관으로 작동하는 TV를 저나 배병수 교수님은 어렸을 때 보고 우리가 컸던 그런 세대입니다. 진공관도 이제 전기를 넣으면 이제 스위치가 이제 켜지는데 스위치를 킨 다음에 진공관에 달아서 이렇게 작동할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제 기억에는 20초, 뭐 30초, 뭐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켰다 껐다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이 키면 어렸으니까 그것도 꺼. 형이 또 키면 또 꺼. 근데 결국은 형이 보고 싶은 그런 만화는 못 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몇 번 켰다 껐다 하면 몇 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진공관의 문제인 스위칭 속도 그리고 발열, 전력 소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자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수업에서 들었을 법하지만 최초에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팬시한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저메늄 돌멩이를 가지고 만들었던 아주 벌키한 그 등치가 큰 트랜지스터죠.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쭉 발전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뭐 뉴스에서 자주 보시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런 반도체 칩, 요거 그 블록 하나가 반도체 칩인데 이걸 잘라서 하나의 프로덕트로 사용하는데 이 안을 살펴보면 트랜지스터가 뭐 몇억 개, 몇십억 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55년에 개발이 됐던 뭐 이런 그 아주 몸집이 큰 이 컴퓨터 시스템에 비해서 지금 쌀알 크기만한 이런 반도체 칩이 훨씬 더 성능이 좋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유는 트랜지스터라는 그런 스위치 그리고 다른 뭐 캐패시터 이런 모든 반도체 컴포넌트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점점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얼마만큼 작게? 이런 칩 하나 위에 우리가 얹어 놓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매 2년마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을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따라서 쭉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수록 반도체의 산업의 수익도 개선이 되고 반도체 소자의 성능도 개선이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는 게 이제 전체 사회의 인프라 기술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 종류를 이야기를 하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CPU, 뭐 노트북, 뭐 PC의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있고요. 그리고 휘발성 메모리인 DRAM, 비휘발성 메모리인 뭐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개발해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PU와 달리 CPU는 한 번에 1과 제로라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한 번에 하나의 계산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 연산작용이 되게 빨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GPU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는 속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뇌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우리 인간의 뇌를 닮은 반도체는 사실은 CPU보다 GPU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고 이게 고양이도 될 수 있고 그 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헷갈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데는 이런 GPU라고 하는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거죠. 모든 거에 CPU보다 GPU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건 GPU가 더 성능이 좋고 어떤 연산은 CPU가 더 좋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이거는 내 차 앞에 지나가는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나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냥 치고 지나갈지 아니면 정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비주얼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시각적인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여기 있는 CPU입니다. 그리고 요즘 더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는 뭐 AP라고 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그 반도체 칩의 칩의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칩 하나가 아니라 뭐 CPU, GPU, 시그널 프로세서 유닛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져서 만든 뭐 AP 같은 게 있죠. 이게 막 우리가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각 회사별로 다 다른 이런 모바일 AP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소재의 종류는 수없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CPU, DRAM, NAND를 만드는 회사 이외에도 이런 GPU 그리고 모바일 AP 각종 그 다양한 그런 반도체 소재가 필요해질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플레이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발표를 했었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요 위쪽에 있는 이 로고가 뭔지를 아시나? 이게 애플사의 초창기 로고입니다. 지금은 무채색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애플사도 사실은 1976년 이 스티브 잡스와 그 친구들이 만든 PC를 조립하는 회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기를 가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희한한 걸 만들죠. 바로 스마트폰인데 이게 들고 다니는 무전기, 계산기,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존재 안 할 그런 업종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AP를 지금 까서 3차원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A8라고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13인가 A13인가까지 나왔으니까 제너레이션 보면 몇 제너레이션 이전이죠. 그때만 해도 반도체를 얼마만큼 작게 만들어서 했느냐. 크리티컬 디멘전이나 CD는 제일 작은 선폭에 한 15나노미터. 15나노미터를 얼마만큼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느냐면 오버레이 액큐리시를 하는데 4나노미터. 이렇게 아주 작고 정확한 이런 구조물들을 3차원대로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런 AP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3차원적인 구조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 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을 때는 그 골조를 세우고 각 층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벽을 치고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배관도 넣고 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여러 3차원적인 구조가 있죠. 1층, 2층, 3층 하죠. 각 층별로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빛을 이용해서 각 층마다 설계도, 즉 설계도를 우리가 마스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유리판 위에다가 설계도를 새겨 놓고 얘를 빛을 쬐면 일부는 빛이 투과를 하고 일부는 빛이 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명암비가 생기겠죠. 얘를 아주 정밀한 렌즈 셈에 의해서 4대1로 축소 투영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복사해 내는 기술을 우리가 리소그라피 노광 공정을 합니다. 물론 실리콘 웨이퍼라는 것은 빛을 받아도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포토레시스트, 감광제라고 하는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그런 리퀴드를, 액체를 이 위에다 스핀 코팅해 놓고 여기 있는 설계도를 웨이퍼상에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노광기술 리소그라피라고 합니다. 리소그라피가 바로 반도체를 작게 만들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직접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고요. 전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공정 비용과 공정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 기술은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냐? 요게 이제 시대별로 사용하는 파장, 광원의 파장의 트렌드예요. 보시면 1980년대는 436나노미터를 사용하다가 90년대 가까운 365, 248, 193나노미터. 점점 더 짧은 파장을 이용해왔죠. 왜냐면 우리 붓글씨 쓸 때 굵은 그 글씨를 쓸 때는 굵은 붓을 쓰지만 작은 글씨를 쓸 땐 세필이라고 해서 작은 붓을 쓰죠. 그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좀 이따가 수식을 보여드릴 테지만 짧은 파장일수록 매스크에서 웨이퍼상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패턴의 크기를 작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작은 파장을 활용해야죠. 오늘 제가 가져온 타픽은 13.5나노미터의 EUV 리소그라피라고 했었는데 그럼 바로 전에는 어떤 파장을 썼느냐? 193나노미터입니다. 193나노미터하고 13나노미터는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아까 436, 365, 뭐 248, 193 얘네들을 딥 UV, 딥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면
13.5나노미터는 EUV라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에서 여기 있는 이 파장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얘기는 다 그냥 그 이야기처럼 들으셔도 되는데 여기 한 2페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배웠다, 꼭 외워야 된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리소그라피라는 걸 이용해서 빛을 마스크에다가 쬐서 패턴이 있다 그랬죠. 빛이 투과하고 투과하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진 마스크.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도 도면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디프렉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빛이 어떤 틈을 지나갈 때는 회절이라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그냥 직진한 빛을 영차광, 조금 꺾여진 빛을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 더 꺾인 빛을 플러스 마이너스 2차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각 0차광, 1차광은 각기 따로따로 플레인 웨이브예요. 얘가 웨이퍼 표면에 와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즉 밝고 어두운 마스크의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그 디프렉티드 빔이 인터피어런스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0차광과 1차광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보강간섭, 소멸간섭, 보강간섭, 소멸간섭을 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웨이퍼상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만화로 그리긴 했지만 원래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패턴을 웨이퍼상에 전달해 주고 싶은데 완벽하게 밝고 완벽하게 어두운 이미지가 사실은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 듣고 있는 학생이 누가 채팅창에 올려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안 할 거라고 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 통과할 때는 0차광,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차, 플러스 마이너스 3차, 고차 회절광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렌즈의 크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노광기라는 거에 렌즈의 크기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 만화이지만 이 렌즈는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마이너스는 없었어요. 빼고 그랬습니다. 0차광, 1차광, 2차광 보면 2차광은 렌즈에 포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퓨필이라고 해서 일부러 렌즈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제한하긴 했지만 이걸 제한 안 하더라도 2차광은 얘를 이제 벗어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차 회절광까지 다 모을 수 있는 무한대 크기의 렌즈를 만들 수 있으면 마스크 이미지랑 똑같이 스텝 펑션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차 회절광은 렌즈에 의해서 포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꺾이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웨이퍼상에는 이런 식으로밖에 전달이 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리얼 이미지로는 웨이퍼 위에 공간에 맺혀지는 그런 이미지를 에어리얼 이미지로 하는데 이런 에리얼 이미지는 꼭 두 개 이상의 디프렉티드 빔이 간섭을 해야만 나타난다. 이런 요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거 리소그라피는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다 배우실 거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디프렉션, 회절이라는 거 배우셨으면 이 식을 아실 겁니다. n 람다는 2D 사인 세타. 이게 이제 리소그라피의 가장 큰 원리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통과하면 디프렉션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식을 잘 보시면 파장 람다가 요 D는 뭐 패턴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반복된 패턴의 뭐 주기라고 부를 수 있죠. 패턴이 크기 D에 비해서 람다가 작을수록 세타 값이 작아지죠. 세타 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렌즈에 의해서 포집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짧은 파장을 이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더 작은 패턴을 전달을 같은 렌즈를 쓰는데 더 작은 패턴을 쓰게 되면 같은 웨이브랭스에서 회절 각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절 각도가 커져서 인포메이션이 없어지는 걸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장을 점점 더 작은 거를 사용했다 라는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요게 이제 파장의 변화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에리얼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회절 각도가 점점 더 작아지죠. 그래서 에리얼 이미지가 원래 있는 마스크 이미지랑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파장이 길어질수록 같은 슬릿에서 회절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 간섭의 효과가 적어져서 에리얼 이미지는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퀘이션,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레일리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리소그래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상도, 레졸루션 R은 K1 곱하기 람다 오버 NA라는 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파장 람다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해상도가 작은 값을 얻고 있고요. 해상도가 작다는 게 더 좋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분모이는 NA라는 것은 영어로는 Numerical Aperture, 우리나라 말로는 개구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1은 그냥 비례상수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A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Numerical Aperture라는데 Numerical Aperture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같은 소재를 쓴다면 렌즈의 크기가 커지면 해상도가 좋아진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왼쪽 그림은 렌즈가 작을 경우에요. 근데 우리 똑같은 마스크의 패턴을 가지고 같은 빛을 쬐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봤더니 영차광은 렌즈에 모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차는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리얼 이미지가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밝고 어두운 게 만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이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인터피어런스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발려져 있는 포토레이스에 그냥 환한 빛이 백그라운드 빛만 오는 거예요. 자,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렌즈의 크기를 한번 넓혀보죠. 그러면 영차광 플라스마 일창이 포집이 돼서 인터피어런스 이렇게 해서 웨이퍼에 이거를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NA 값을 늘리면 지금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이런 논리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레일리 이퀘이션 또 보여드립니다. R은 K1 람다 오버 NA. 그러면 이제 EUV를 왜 써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파장이 193나노미터 비해서 13.5나노미터는 14분의 1이니까 14분의 1의 크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론상. 근데 거기에는 람다만 고려한 거고 NA와 K1이라는 파라미터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EUV 리소그래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EUV라는 파장이에요. EUV는 한 13.5나노미터를 지금 골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5나노미터에서 50나노미터 파장 대역을 우리 EUV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붙인 이름이고 예전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장파장 엑스레이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파장 대역은 인류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파장입니다. 왜냐면 지구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지구상이 없느냐? 지구상에는 엑스레이도 있고 뭐 IR도 있고 뭐 UV도 있고 다 있죠. 근데 EUV는 태양광에서 폭발해서 생긴 빛이 대기층을 투과하면서 대기층이 모두 다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EUV는 모든 물질에 의해서 흡수돼서 소멸돼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이 이거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 짧은 파장을 이용한다면 이건 왼쪽에 있는 ARF의 이머전 멀티플 패터닝이라고 해서 요 현존하고 있는 제일 EUV 전에 가장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훨씬 더 EUV
단번에 쉽게 이런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EUV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EUV라는 기술도 사실 개발된 지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일본에서 열심히 개발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시작한 시기가 1998년도이고, 이게 전 세계 EUV 연구개발 역사 지도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EUV는 뭐길래? 사실은 EUV는 애초에는 시스템 IC,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그런 반도체에 사용하려고 개발이 됐지만,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EUV를 만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을 때, 이때 인천공항 3개를 짓는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있어서 지금 EUV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물질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렌즈를 또가면서 흡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수하게 제작된 반사경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마스크에 있는 그 패턴을 웨이퍼상에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고요.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딱 한 회사,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 장비 한 달을 실어 오려면 보잉 747기 3대, 무게는 미니 쿠퍼 140대 무게, 이렇게 하여튼 거대한 그런 장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RF에 비해서 EUV 시대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광학기였습니다. ARF, KRF, 엑사이머 레이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광원이고요. 마스크나 광학계도 투과형이 아니라 다 반사형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1기압에서 작동했지만 여기는 고진공에서 작동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마스크를 덮는 먼지 덮개도 새로운 그런 소재가 필요하고, 포토레지스트도 새로운 소재가 이제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EUV 광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제 기가 막힌 이제 기술인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 그건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이거는 주석을 녹여서 아주 작은 드롭으로 떨어뜨리면서 레이저를 2번 때립니다. 한 번은 이 드롭플렛을 면적을 넓히고요. 두 번째 그 레이저를 했을 때 플라즈마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엔 IR, UV, 비저블 이런 파장이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섞여 있는 EUV만 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사경을 만들어서 포커싱해서 마스크 쪽에 이제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원에서 나온 그런 빛을 마스크의 적당한 쉐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미러를 통과해서 마스크에 전사해 주고요. 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웨이퍼 위로 왜곡 없이 4대1로 리덕션 프린팅 되도록 그 프로젝션 옵틱스를 통해서 웨이퍼상에 이제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브래그 리플렉션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래그 리플렉션은 뭐냐면 계면에서의 부분 반사를 보강 간섭시키는 그런 조건이 바로 브래그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EUV를 반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광학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물질을 일부러 13.5나노미터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두께로 적층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파인 튜닝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입사되는 각도와 이 13.5나노미터 그런 파장에 의해 옵티마이즈된 러플리 파장의 13.5나노미터의 4분의 1 정도 두께 되는 것을 이렇게 쭉 적층해 놓으면 계면에서 일어나는 부분 반사가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반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험적으로는 한 70% 아니면 68% 정도로 우리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증착을 했던 그런 크로스 섹션 TM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몰리브덴과 그 소재는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두 개 물질을 3나노미터 정도로 쭉 쌓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광기의 그 반사경에 사용이 되고 또한 EUV 마스크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아까 말씀 몰리브덴 실리콘 멀티레어 브래그 리플렉터 위에 EUV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층을 갖다 놓고 이렇게 회로의 설계도대로 이 패턴을 이제 만들어 놓고 EUV를 쬐서 웨이퍼상에 이제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 혹은 우리 학생들을 기대하고 온 거는 사실 EUV 펠리클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지금 제일 핫한 이슈입니다. 이 소재를 우리가 해결을 못해서 지금 양산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펠리클이라는 것은 마스크의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방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덮는 먼지 덮개예요. 대신에 얘가 투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좋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그냥 누드에 보호막이 없는 그냥 그 마스크에 어떤 입자가 떨어지게 되면 이 입자가 웨이퍼상에 그대로 프린팅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미지가 딱 웨이퍼 표면에 딱 포커스가 되도록 이 광학기가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진 쪽에 투명한 면을 만들어 놓으면 이 파티클이 오더라도 마스크까지 못 오고 이 펠리클의 표면 위에 왔겠죠. 근데 얘는 웨이퍼 표면에 포커스가 안 됩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고 저쯤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크지 않으면 웨이퍼 위에 전달이 안 된다. 뭐 하는 이런 원리로 만드는 게 이제 펠리클이고, 지금 반도체는 몽땅 다 펠리클이라는 걸 써서 193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는 리소그래피는 다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V는 모든 물체에 흡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펠리클은 투과도가 99% 이상인데 193나노미터에서는 지금 13.5나노미터에서는 투과도가 높은 것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은 덜스을 얇게 만들면 투과도가 좋아지겠죠. 금속도 여러분 열심히 갈아내면 투명도가 있으면 앞사람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갈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EUV를 흡수해서 투과도가 적은 거는 이제 생산성이 이제 줄어드는데 흡수된 게 열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펠리클을 이제 파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 개발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재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NK 다이어그램인데 13.5나노미터에 흡수도를 나타내는 익스팅션 코에피션트는 될 수 있는 낮은 것을 찾아가 보면 쭉 따져보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든 실리콘이요. 실리콘이 제일 투과도가 그나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을 이용해서 EUV를 투과하는 막을 만들 때 투과도가 90% 정도가 되려면 두께가 한 50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50나노미터 두께로 110mm by 144니까 우리 여러분 집에 쓰는 푸드랩으로 서울시 강남구 전체를 덮으면서 걔가 1000도로 데워져도 깨지지 않고 시속 36km로 이렇게 움직여도 뭐 견디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냐가 큰 이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E 꼴 람다분의 HC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랭스가 193bp에서 1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포톤 하나의 에너지는 1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네모라는 이 패턴을 193나노미터 포톤으로 패터닝 할 때 예를 들어 1400개의 포톤이 필요하다면 EUV를 할 때는 100개만 있으면 충분히 노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개로 이 전멸법으로 네모를 그리자 하면 이 엣지 부분은 우툴투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포톤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라인 엣지 러프네스라고 합니다. 그런 라인 엣지 러프네스가 사실 EUV에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포톤 몇 개 안 들어가도 이미 익스포즈, 그러니까 노광 공격이 다 끝나버려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EUV 레지스트라는 것도 이제 개발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레지스트의 특성은요, 세 가지 파라미터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레졸루션, 얼마만큼 작은 패턴을 우리 전사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 엣지 러프네스 혹은 라인 위스 러프네스. 그리고 세 번째는 센서티비티. 센서티비티는 빗줄이 조금만 쬐도 감광이 되면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찍어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특성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원리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센서티비티가 좋게 만들면 라인 엣지 러프네스 특성이 사실은 안 좋아져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소재로 요거를 다 레졸루션 라인 엣지 러프네스 다 맞춰가기 힘드니까 새로운 원리의 포토레이스 소재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 뭐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사실은 뉴스 골라보기 때문에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인프리아라는 회사를 일본에 있는 JS라는 회사가 사버렸다, 뭐 인수했다, 그런 내용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2019년 7월 1일 날 아베가 얘기했었던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EUV 레지스트였고, 그 일본의 회사가 JSR이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대안책이 뭐냐면 인프리아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하면 된다 했었는데, 인프리아라는 회사도 일본 회사에 싹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꼭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이제 더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EUV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단어로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토캐스틱은 확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V의 포톤에 감광을 시키는데 EUV 포톤의 개수가 몇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랜덤하게 와서 꽂힐 때 그런 분포에 확률론적인 베리에이션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스토캐스틱을 우리가 포톤 스토캐스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터닝 할 때 결과물은 사실은 그 포톤이 어디에 와서 반응을 하면 포토레이스트에 와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포토레이스트를 하시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을 예를 들어 그 폴리머를 넣고요,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에서 빛을 받은 그 성질이 변하는 컴포넌트 넣고 솔벤트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어서 만들거든요. 표현은 이제 휘휘 전다하는데, 물론 글로벌이 보면 유니폼하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 성분이 일정치 않아요. 여긴 뭐 저 성분이 많고 저긴 저런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분도 좀 확률론적인 불균일성이 있고, 포톤의 분포도 불균일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EUV를 패턴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엣지 러프네스라는 게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스토캐스틱 이펙트, 확률론적인 효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라인과 라인이 연결된다든지 라인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콘택홀이 프린트가 안 되다든지 콘택홀이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윈도우가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같은 패턴인데 같은 소재인데 우리가 프린트하는 패턴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런 스토캐스틱 이펙트가 페일리어가 많이 일어나고, 패턴 크기가 클 때는 이런 페일리어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난 부분이 여기 있는 페일리어 프리 CD 윈도우인데, 어떤 소재는 어떤 레지스트는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겹쳐져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어떤 크기의 패턴도 다 디펙트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요 CD 윈도우가 큰 레지스트를 개발하는 게 이제 지상 목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짤막하게 그러면 한국에서는 EUV라는 게 얼마만큼 되느냐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EUV R&D는 저희 2003년도부터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설치한 EUV 빔라인이
첫 번째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1995년도부터 아까 소개받을 때 일본의 NEC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거를 LG 반도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엑스레이 리소그라피 빔라인으로 제가 줬던 게 11B 빔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EUV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EUV 리소그라피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사가 났던 건데 다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내죠. 차세대 노광 기술 국산화 길 열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당시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보세요. 65나노미터의 반도체 패터닝 하기 위해서 EUV를 연구 개발했을 때 지금은 목표가 뭐냐? 우리 피지컬 그 CD로 따지면 13나노미터, 10나노미터, 7나노미터 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제 시작이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PI를 하고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성대 뭐 이런 포항공대 같이 들어와서 이런 설비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 봤어요. 이 중에는 작동하는 것도 있고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년, 10년 동안에 이런 설비를 이용해서 우리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체들과 함께 EUV의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 중에 하나, EUV 현미경 아까 배병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설비를 갖다가 다 개조를 해서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는 EUV 현미경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대학에 있는 EUV로 파장으로 볼 수 있는 검사 장비인데요. 반사도, 투과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리얼 이미지, 아까 웨이퍼 상의 공간상의 이미지도 볼 수 있지만 마스크 이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맞고 나오는 그 빛의 인텐서티 베리에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상까지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뭐 이런 좀 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디프렉션 패턴을 얻어서 얘를 수학적으로 원래의 이미지를 그 복원해내는 뭐 이런 수학적인 연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이코그래픽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대면적인 이미징을 하고 있고요. 타이코그래피는 그 이미징을 이런 부분 겹쳐서 찍어가지고 그 이미지의 퀄리티를 이제 그 증가시키는 방식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5x5 25번 찍어서 그 이미지를 스티칭해서 대면적의 라인 앤 스페이스 패턴을 이제 본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장비도 개발했지만 이미징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계속적으로 이제 인프루브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우리 마스크의 옵티컬 시뮬레이션, 마스크에 있는 이미지가 웨이퍼스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펠리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쬐졌을 때 이게 열적인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디스토션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이 옵티컬 시뮬레이션 통해서 디자인하고 실제로 패브리케이션하고 뭐 에칭도 해보고, 그리고 펠리클 디자인하고 패브리케이션 하고, 이건 이제 풀 사이즈 110 by 144mm의 풀 사이즈 펠리클 만드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UV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반사도 투과도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이미지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펠리클과 관련된 거지만 EUV가 쬐졌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모사하기 위한 그런 히트로 테스트, 이제 그리고 얼마만큼 압력을 견디는지 알아보기 위한 벌지 테스트 장비 저희가 다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티메이션 스타디, 그리고 같이 제 제자가 지금 포항 다섯기 연구소에 있는데 이런 설비를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EUV 펠리클과 관련된 그런 설비들 마스크하고 이게 하는 그 동영상 짧은 건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펠리클 지금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디프렉션 패턴을 저 CCD 카메라로 캡처를 하고 수학적 연산으로 원래 이미지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원래는 실험은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뭐 시뮬레이션 우리 학생들 다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있고 뭐 빅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그 산학협력센터를 만들어서 한 25개 회원사들을 하고 지금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과기부로부터 뭐 국가연구협의체로 지정을 받아서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저 EUV 리소그라피 그리고 뭐 반도체의 중요성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왼쪽에 있는 이 책은 이제 SPI 프레스에서 나온 EUV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아마 거의 유일한 EUV 관련된 책인데 이 중에서 제가 EUV 마스크, 펠리클 이 부분들을 제가 수필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꽉 채웠는데요.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나요? 수고하신 안진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학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키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 질문을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들릴까요? 네, 학생들이 질문이 들릴까? 네. 앞에서 질문을. 예. 질문이 잘 안 들려서 이쪽으로 와서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강연해 주셔서 정말 잘 배웠고, 그 EUV 펠리클 관련해서 그러면 실리콘이 현재 지금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소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후보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떤 폼으로 소재를 만들어야 제일 유망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이 제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투과도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ASML에서도 제일 처음 개발한 펠리클은 실리콘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증착을 통해서 실리콘을 만들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이고 얘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레인 그로스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코어 머티리얼로 하는 이 펠리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세대로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소재를 이제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UV 그 ASM에서 발표한 소재는 사실은 우리도 연구하고 있었던 건데 실리콘이 사실은 좋은 투과도를 가지고 있는데 걔는 히팅이 되면 이 식지를 않아요. 실리콘. 그래서 식는 특성이 보통 우리가 냉각이 내는 메커니즘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컨덕션 그리고 컨벡션,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컨덕션, 컨벡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컨덕션은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작아서 안 되는 거고 컨벡션은 하이 베큐에서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에이션밖에 없는데 레디에이션의 특성을 결정짓는 그 특성이 뭐냐면 에미시비티예요. 근데 실리콘이라는 게 에미시비티가 좋은 물질이 아닌데 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얇은 메탈의 종류는 이 얇을 때 에미시비티가 더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루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럼 레디에이션이 좋은 메탈과 트랜스미턴스가 좋은 실리콘을 섞자. 그러니까 메탈 실리사이드. 저희도 막 그걸 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ASM에서 발표했는데 걔네들도 결국은 메탈 실리사이드를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메탈 실리사이드로 하더라도 지금 EUV 광원의 파워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단위 시간당 찍어낼 수 있는 웨이퍼의 개수를 점점 늘려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몰리브덴 메탈 실리사이드도
그 파워에는 견딜 수 없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플리는 새로운 머티리얼이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있는 실리콘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컨티뉴어스한 필름으로서는 투과도를 우리가 얻기 힘들면 좀 포러스한 구조를 가져가자. 그래서 지금 벨기에에 있는 IMEC에서는 포러스한 구조를 CNT로 만들고 있습니다. CNT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그런 포러스한 그 멤브레인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제 보기에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CNT를 이렇게 적층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좋을 것 같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건 뭐 그래핀이에요. 이제 그래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최근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래핀으로 EUV 펠리클을 개발했다고 하는 막 기사가 막 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뭘까 진실이 아닌 듯한. 아직 사실은 저도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유심히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핀을 한 20층, 30층을 잘 적층해서 어느 정도 기계적 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제가 EUV 펠리클을 만들어 보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죠. 참고로 그 단순한 멤브레인 한층 뭐 이런 필름인데 그게 하나에 한 3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갈아치워야 되는데 보면 대박이죠. 자, 대답이 됐을랍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채팅창에 들어온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EVPR에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짧은 파장 빛을 사용하는 이빔 리소어를 사용한 PR을 EVPR에 사용할 수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처음 EVPR을 EUV라는 것을 테스트할 때 이빔 PR 가지고 했습니다. EUVPR이 EUV 포톤을 맞아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보면 기존에 있었던 193248일 경우는 193248에 포톤이 들어와서 걔가 포토액티브 컴파운드라는 데를 때려가지고 산을 발생시키는 이런 반응의 메커니즘이 있었거든요. 근데 EUV라는 포톤은 들어와서 포토액티브 컴파운드랑 선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처음에 마주친 애들이랑 부딪혀서 세컨더리 일렉트론 만들고 그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포토액티브 컴파운드랑 반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E빔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를 사용해도 원리상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V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사실은 크기 때문에 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V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톤의 개수 자체가 이제 낮아서 걔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네츠 러프네스 그리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어서 어찌 보면 E빔 레지스트를 개질한 그런 형태의 EUV 레지스트가 기존에 있었던 레지스트 익스텐션보다는 더 가깝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펠리클 관련해서 현재 펠리클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디펙트 발생을 매번 마스크를 세정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런 방식을 양산 중인가요? 그리고 방사광을 사용해도 마스크의 경우 투과 방식으로 제작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마스크도 반사 형태로 할까요? 네, 첫 번째, 펠리클 없이 하면 디펙트가 생기는데, 자, TSMC는 지금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삼성이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펠리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장비 대수가 적기 때문에 펠리클이라는 구조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밸브 멤브레인이잖아요. 걔가 깨져요. 가끔 깨져. 가끔 깨지면 2,000억 원짜리 장비를 세워놓고 2주, 3주 동안 쉬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삼성의 경우는 감히 펠리클을 넣어서 깨질 리스크를 가지고 이 수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은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엊그제 삼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국산화한 펠리클을 가지고 양산에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투과 방식, 펠리클을 만들 수 있다면 투과 방식으로 하시지 왜 꼭 반사형으로 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원래 엑스레이 마스크가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멤브레인 위에다가 패턴을 해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마스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엑스레이는 1.3나노미터라 포톤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그 멤브레인을 때리면 멤브레인의 본딩이 깨져. 그 패턴의 위치가 점점 다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EUV의 경우도 멤브레인 위에다가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투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0%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또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덜렁덜렁 하는 데다가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정밀한 위치에 갖다 놓아야 될 그런 패턴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동안에 멤브레인이 뒤틀려 가지고 패턴이 엄한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UV의 경우는 엑스레이 리소그래피에서 얻은 그런 교훈을 거울로 삼아 그 투과형, 그 멤브레인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반사형 마스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EUV 광원의 파장이 ARP의 14배 정도 짧아지면서 노이즈 프로블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이펙트인데요. 그거는 자, EUV 포톤을 많이 흡수해서 패턴이 되도록 만들면 괜찮습니다. 센서티비리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희생하면서 라이니지 러프네스를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마스크 자체를 페이스 시프트 마스크라고 해서 패턴의 엣지 부분에 포톤이 집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마스크 기술도 사실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칼 스토캐스틱의 성분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포토액티브 컴파운드가 랜덤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폴리머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포토액티브 컴파운드를 바인딩 시키는 팩 바운드 포토레이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톤 스토캐스틱과 케미칼 스토캐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패턴의 엣지 부분에 포톤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마스크의 기술, 그리고 레지스트로 설명하자면 그 케미칼 스토캐스틱이 적도록 성분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 팩바운드 레지스트, 혹은 여러 개 포톤이 들어와야만 하게끔 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은 그 센서티비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생산성 입장에서 이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쓰기 어렵죠. 자, 볼까요? 앞으로도 EUV 기술력이 미세 패터닝의 독점 기술력으로서 압도적인 경쟁성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EUV 대체의 저경쟁적인 미세 패턴 기술도 가능한 건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여기는 안 가졌는데 여러분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IRDS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Roadmap for Device Solution. 이게 이제 반도체 기술에 쭉 그 프로젝션 해놓은 거예요. 리소그라피 편을 보시면 리소그라피로 패터닝 해야 될 디멘전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쭉 적어졌죠. 45나노면 30나노, 15나노, 10나노, 7나노, 3나노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한계가 더 이상 줄지 않는 숫자들이 쭉 계속 나와요. 2025년, 202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줄어들게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 어려운 것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3차원 구조의 접층 구조, 3D 디바이스 플러스 모놀리틱 인테그레이션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상도를 더 줄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이펙트를 최대한 개선시켜서 그런 작지만 그런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질문한 것대로 EUV 이외에는 다른 대체 기술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EUV 다음은 사실은 지금 하이NA EUV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렌즈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한 50분 동안 상세히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D1렉 한양대 안진호 EUV 하이NA 치시면 거기 두 편 25분씩 나눠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주 독특한 기술로 하이NA EUV 기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3.5나노미터의 반파장, 6.7나노미터를 쓰는 비욘드 EUV 혹은 블루엑스라는 기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생이 질문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노 임프린트, 뭐 셀프 어셈블리,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한 심정은 나노 임프린트나 셀프 어셈블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반도체 양산의 메인스트림을 쓰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셀프 어셈블리 모노레어 같은 경우는 디렉트 DSA 같은 경우는 EUV와 같이 콤비네이션 쓰면 해상도를 높이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임프린트 이런 것들은 굳이 반도체 쓰지 않아도 독자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바이오 칩이나 이런 싸고 아주 그 작은 패턴을 만드는 데는 나노 임프린트가 사실은 얼라이먼트 없이 이런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답변은 EUV에서는 아마도 반도체에서는 EUV 리소그라피가 거의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 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각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이제 좀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얼마든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EUV 리소그라피는 양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이 지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으로 준비 안 되는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레지스트, 펠리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못 채운 그런 스펙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그런 신세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반도체 산업이 살아있는 동안은 EUV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전광에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